고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무예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중국의 남방에서 외구하고 싸운 사람에서 무술 듣는 것만으로도 정렬이 그래서 이도스가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많은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도스 제자들로부터 그 당시에 이도스 제자가 이 가라데의 주류들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비판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가라데나 태권도의 여러 가지 동작의 문제점도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는 것을 각 기술 동작의 응용에 옛날에는 많이 초점을 뒀다. 즉 말하면 처음부터 수련회로 들어가면 야 싸움 기술이야. 배우러 온 사람도 싸움 기술 배우러 온 거고 가르치는 사람도 싸움하는 법 실전을 가르치는 거니까 자연히 품새 한 동작에 한 가지 해놓고 거기서 응용하는 거 실전에 대한 걸 많이 했는데 이도스 시대부터는 이제 이 가타 진도 나가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학생들 대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대중수련 형태가 돼버리니까 집단 지도 줄을 쫙 세워놓고 수십 명 줄 세워놓고 막 훈련하는 거 라인 드릴 형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기본 동작을 분리시켜서 따로 가리키는 거. 그래야만이 지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응용이라는 개념이 자꾸 줄어들고 하나의 동작들을 제대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랫맞기 하나, 몸통 맞기 하나, 얼굴 맞기 하나, 뭐 지르기 하나 이런 동작들 하나하나에 분리돼서 개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중국의 무술의 타오루 혹은 우리가 무예도부 통제의 동작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새 속에 하삽세라는 한 새 속에 몇 개의 동작이 들어있단 말이야. 실제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하나를 통째로 다 묶어놓은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학교 체육화돼 버리고 대중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니까 동작들이 철저하게 분리돼서 맞기는 맞기로, 공격은 공격으로 하나하나씩 분리되고 그 동작 자체를 잘 하는 그 자체에 급급해졌다 이거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르기 동작이 낮아지고 그전에는 몸통 지르기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에요. 왜 몸통 지르기가 이렇게 많아졌나 이거지.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에서 몸통 지르기. 또 중요한 게 뭐?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온갖 각도의 지르기가 많은데 지금은 전부 앞지르기야. 단순화시킨 거지.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애들 배우기 어려워졌으니까. 우리 품새에 보면은 전부 이거야. 몸통 앞지르기. 싸움이 요거만 하냐? 그 다음에는 정권 동작이 대부분이 돼버렸다. 옛날에는 이런 동작이나 이런 동작이나 이런 동작이나 다양한 손에 특히 오픈, 개수, 장 동작이 많았는데 대다수 그냥 주먹으로 다 통일시켜버렸다. 애들 가르치는데 어떤 동작은 이 중국 품새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개별 동작마다 다 다르거든. 어떻게 가르쳐 그거를. 표준화 시켜야 가르칠 거 아니야. 표준화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주먹으로 다 하는. 나중에 주먹으로 지를 줄 알면 손끝도 찔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거. 브루스리가 말했잖아. 먼 놈의 싸움할 때 주춤서게 하고 손을 탁, 야 기다려 내 일로 손 와야 돼. 기다려 이제 나 지른다. 이렇게 질러야 돼. 왜 일로 와야 돼? 옛날에는 여기서 땅 이렇게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르고 다양하게 많은데 요걸 다 표준화시키는 여기 딱 가져오게 만들어놨어. 그것도 단체로 나열한 학생들이 옛날 무술처럼 심화수련하지 않을 때 하루에 1시간 40분 운동할 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없던 동작이다. 지르는 동작보다 당기는 데 더 강조를 시키고 지르는 거 3, 당기는 거 7을 해라. 이렇게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 품새하는 거 보면은 이걸 힘을 굉장히 팍 줘요.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걸 위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 다음에 기록이나 응용은 많이 죽고 너무 가타 중심, 품새 수련 중심이 됐다. 그래서 가타를 품새도 단순화, 도식화, 단편화 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품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이 거의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인지 퇴보인지 혹은 현실적 수요의 적응인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그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는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도스의 공적 인면 동시에 이거 방향이 뭐지?를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라데 역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이도스 당수 시푼, 가라데 시푼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뭐 교육적인 목적, 열심히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야기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수련하면서 체육적인 요소도 강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도스 야스전의 중요한 제자들, 그 이후에 가라데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야부겐주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데 군에 가서 하사관 생활까지 하고 이 하사관 야부겐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와이를 잠깐 갔다 왔어. 그래서 가라데 국제화의 제일 초창기 뭔가의 어떤 개척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시로 초모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화성장무라는 사람인데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공수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또 이 화성장무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겨루기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일 최초로 썼던 교본이 이 당수 조수, 당수 겨루기라는 책인데, 지금 책 내용은 사라지고 없어요. 아마 큰 책은 아니고 노트본 같은 몇 장짜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후나고시 기진, 요 세 명이 이 이도스 도장의 최고 고참 제자로서 사범 역할도 하고, 그 이후에 오키나와 가라데, 일본 가라데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사람들이고, 이 세 명 모두 마스무라 소코온이 말년에 제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고참. 그 다음에 마부니 갱화라는 사람은 이도스한테도 배우고 히가온나라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나중에 사동유라는 가라데 4대 유파의 하나를 만드는데, 이 사동이 뭐냐면 사자는 이도스 이름 앞에 나오는 사주의 사자고, 그 다음에 동자는 또 히가시온나의 동자예요. 두 서성을, 두 유파를 합친다라고 해서 사동유를 만든 마부니 갱화입니다. 일본에서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안 초토쿠라는 사람이 아주 이 노숙한 그런 사람인데 이도스 고참자 중에 한 명이고, 이 모토부 조끼도 유명한 사람인데 겨루기 쪽 격투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진 후나고시가 일본에 가서 처음 할 때 곧바로 모토부 조끼를 갔는데, 이 사람은 가리키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실전 격투를 많이 했어. 최배달처럼. 그래서 큰 외국 권투 선수를 한번 작사를 해가지고 가라데가 일본에서 유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이 사람은 자기 스승인 이도스와 후나고시를 비판하면서 겨루기, 실전 뭐 이런 거 강조. 지금 겨루기 우리 개념은 이런 겨루기 아니에요. 그때 겨루기라는 것은 실전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도야마 강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이도스와 히가온나에 다 배워요. 여기저기 배우고, 나중에 따로 제가 이걸 다루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태권도하고 관련이 제일 깊은 인물이에요.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이 사람이 히가온나 간요입니다. 나하테 고주류의 원료고 오키나와 가라데 이도스와 더불어 쌍벽인데, 어떤 책에 보면 히가시온나라고 나와요. 오키나와식으로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요즘은 히가온나로 거의 이제 통일돼가. 나도 어려서 관장님한테 히가시온나라고 배워서 입에 이제 히가시온나가 붙어 있는데, 그 히가시온나가 중국에서 무술을 배웠다는 류꼬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시에종샹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중국 그 연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히가시온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고주류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제자인 미야기 조준이 고주를 만들었고, 자기는 평생 고주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나하테야. 나하테인데, 아까 이야기한 아라카키 세이소에서 배우다가 아라카키 세이소하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복건성에 들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복건성에 가서 15년간 백학권을 배웠다. 그리고 돌아와서 원래 있던 수리대 소형유학으로 완전히 다른 품새들을 오키나와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제자가 이제 미야기 조준인데, 미야기 조준이 후계자인데 고주류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날 가라데 양대 흐름, 소토관 흐름과 고주류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 초대 관장님들 해외 유학, 일본 유학생 중에서 이 고주류 계통에서 배운 사람은 거의 없고, 조영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에 살지 않았고 일본의 제일교포예요. 그분이 미야기 조준의 제자예요. 히가온나 간유는 완전히 다른 품새를 했는데, 힘을 넣어서 이런 거, 이 품새. 호흡하고 힘 넣고 강경하게 하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히가온나 계통의 품새들은 중국 무술하고 바로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는 힘을 많이 넣어서 하고, 그 약간 추상적인 동작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가타 선수권대에 보면 이 품새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나오는 품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품새들이 이제 이런 품새들. 미야기 조준은 히가온나 간요의 제자 중에 1번 제자. 그래서 고주를 만들고, 이 본인도 중국 가서 몇 년간 무술 수련하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 들어와서 동경에 와서 고주류를 창설해서 가장 정통적인 카라데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통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무술의 오리지널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마부니 게나도 히가온나의 제자지만 이도스한테도 배우고 했던 사람이고, 도야마 강겐도 마찬가지로 이도스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히가온나의 이 새로운 품새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라데 유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3개가 있어요. 동네에 따른 유파가 3개가 있어요. 수리대, 토마리대, 나하테라고 그래. 여기에 대한 거 가라데 책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스무라 소콘 이도스 야스츠네로 연결되는 것이 수리대고, 토마리대는 아자토 야스츠네, 나하테는 히가온나 간요. 이래서 3사람 성립이 되는데, 토마리대는 히바리가 없어요. 수리대하고 너무 비슷해. 그리고 그 이후에 밑에 쭉 연결도 안 돼. 그래서 이 도스 이후에 수리대로 거의 흡수가 돼버려. 자, 근데 요즘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3가지, 수리대, 토마리대, 나하대를 영어로 된 가라데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미국 애들이 막 대단한 걸로 이렇게 막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오키나와야. 섬이야. 제주도 본토보다 작다 그랬잖아. 근데 나하가 여기 있고 수리가 여기 있고 토마리가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제주도 연동하고 탑동하고 삼양동 차이야. 그럼 뭔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하고 여기가 토마리고 여기가 수리예요. 제주 시내 신제주도 못 가. 구제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개념이라는 게 웃긴다는 거지. 창무관, 무덕관, 청도관 이것보다도 더 가까워. 어떻게 보면. 근데 수리대하고 나하대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지. 왜? 히가온나 간요가 중국 가서 다른 무술을 다이렉트로 가져왔으니까. 자, 어쨌든 수리대라는 것은 옛날의 수도, 지금은 나하가
그 시 본부. 사쿠가와 간과 마스무라 소군 이도스 야스전의 호나고시 기진으로 연결되는 이 정통파 흐름. 그래서 품새는 나이한치, 바사이, 공산군, 54보, 친도, 평안 등등등.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쇼린유라고 그래. 소림류. 혹은 뭐 글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오키나와 발음은 이 수리대를 쓰이디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도스가 토마리떼하고 자기 친구인 아자토 야스전의 토마리떼하고 합쳐가지고 이 품새 경향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토마리떼는 거의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나아 때는 히가온나가 중국에서 새로운 무술을 가져오면서 완전히 다른 걸로 발전을 하죠. 토마리떼, 이거 뭐 쉽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아 때. 히가온나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뭐 중요하지가 않아. 히가온나 이후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중국의 백화권 군법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게 나중에 고주류가 되는데, 고주류는 미야기 조준이 오키나와 무비지를 기본, 거기에서 개념을 따와가지고 강유류, 강하고 유함을 혼합한 거다. 근데 좀 웃기는 이야기야. 그전 다른 수리대나 다른 가라데에 비해서 색이 강해. 아주 뻣뻣하게 하는 그런 무술 만들어 놓고 지는 강유류라고 해놨어. 나한테는 복권, 백화권에 기반을 뒀고, 수리대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 객기샤이라는 거, 객쉐라는 품새는 수리대의 평안하고 같은 거예요. 평안을 누가 창안했어요? 이도스가 창안했잖아. 객기샤이는 미야기 조준이 창안한 품새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중국 무술에, 이런 무술들 다 중국에 다, 백화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류가 나와. 류가 나오는데, 무슨 류 나오는데, 지금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고, 가라데가 올림픽에 못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왜라는 해답이 왜? 가라데는 유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월드 가라데 페더레이션을 못 만들어. 월드 올 가라데 페더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 왜? 가라데 페더레이션 자체가 벌써 수십 개야. 온갖 그런 유파. 그 유파가 뭐냐? 일본 무도에 있는 금도, 주지주, 유술, 뭐 일본 무술의 이 유파가 한 명 제자 밑에 3명, 4명 막 갈라지는 거 유파 특성이에요. 굉장히 유파를 좋아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가라데도 이제 유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소림류와 소영류가 나와. 옛날 초대 관장님들 책을 보면 저 얘기 꼭 나와요. 우리는 소영류 계통이고 이 품새는 소림류 계통.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중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한자를 소자를 이걸 써. 밝을 소자를 써. 저게 중국 무술하고 연관이 안 되는 글자야. 그런데 실제로는 소림사 소자 이걸 써야 돼. 근데 오키나와에서 어쨌든 한자를 뒤집어 써버린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요 흐름에서 수리대와 나하테만 남았고, 수리대가 결국 소림류가 되고, 여기는 나하테는 소영류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제일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림류, 소영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일본 가라데를 보면 더 또 막 갈라져. 송림류, 적을 소자, 작을 소자, 뭐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자, 그래서 본토에서 이제 더 많이 갈라져. 일본이 소토칸, 후나고시 기진이 소토칸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도스 야스진의 제자하고 수리대 소림류 계열이에요. 근데 후나고시 본인은 자기 책에 계속 강조하는 게 특정한 유파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 나는 다 포함한다 하면서 자기 개념을 자꾸 넓히려고 했는데 수리대의 1번이고 소린류의 1번이에요. 소토칸 어쨌든. 그 다음에 고주류, 미야기 조준. 고주류가 2번인데 히가온나 간요 제자고 자기는 아까 봤잖아. 전혀 다른 품새하잖아. 그래서 강유류. 세 번째가 마부니 갱화가 이 사자는 이도스의 사자고 이거는 히가온나의 동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합친 거. 소린류와 소링류를 두 개 합친 걸 이제 하는 거죠. 주창하는 거죠. 뭐 잘하면 성공하면은 장점이 되고 잘 못하면은 어중간한 게 되는 거지. 주로 이제 저는 두 개를 다 한다는 거죠.
우에찌류라는 건 우에찌 간본인데 완전히 중국스러운 건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도류가 있는데 이런 류파 만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비오키나와 출신이야. 본토 출신이야. 오츠카 히로노리는 본토 출신이고 실전적인 거 그리고 좀 약간 창의적인 거, 개방적인 거 이런 것을 강조하는 와도류. 지금 일본에 제일 많은 유파가 소토관하고 시토류하고 와도류일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관이라고 있는데 수도관이 바로 도야마 강견이에요. 도야마 강견인데 독립계파야. 자기 스스로 나는 소림류와 소형류에 포함 안 된다. 다 가라데는 하나다. 그러면서 다 포괄하는 것을 주로 많이 강조했고, 청도관하고 송무관이 소도관이에요. 나머지는 거의가 다 이 수도관 계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수도관 계열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윤병인, 윤쾌병, 하대영, 김기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수도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쿠신가이 여러분들 잘 아는 고쿠신가이는 여기에 이 역사적으로 이 계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훨씬 후대에 발전한 거니까. 그러나 전체 가라데 유파에 당당하게 그 족보를 하나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전 가라데의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야마 마쓰다스 최홍이가 만든 그 유파죠. 고쿠신가이로부터 또 분리돼 나온 많은 유파가 있는데 일본 제자들이 그 유파들이 일본에서 실전 가라데를 끌고 있는 핵심 세력들입니다. 도야마 강견 이야기 잠깐 할 거예요. 오키나와 출신이고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이토스에서 수련했고 여러 사람한테 배웠고 히가온나도 배웠고 오키나와 사범대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 했어요. 그런데 타이완 갔어. 그 당시 타이완이 이미 일본의 식민지야. 그래서 타이완에 가가지고 선생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국권법을 또 배웠어. 그 다음에 1930년대 도쿄에 와갖고 수도관이라는 도장을 열었고 거기에서 자기는 좀 개방적 기술관 여러 가지 다 합친다는 거 겨루기 중시하고 이때 벌써 호구 입고 하는 겨루기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제자가 상당히 많고 그 중앙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중앙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에 패하고 나서 미군이 진주했을 때 모든 전통 무술 수련을 금지시켰어요. 군국주의 산물이라고 금지를 시키니까 이 양반이 한무관이라는 걸, 간푸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경에서. 이 한무관이 뭐냐면 한국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군사정부, 메가더 정부에 우리 일본 무술 아니다. 이 한국하고 관련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가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한무관 그 당시에 그런 거 연유 때문에 윤쾌병 선생이 거기에 수석 사범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도야마 강견은 무술에 대한 유파에 대한 오픈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윤병인 선생을 처음 봤을 때 윤병인 선생이 이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3단 주고 4단 주고 사범까지 자격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는 사범이라는 게 이제 이 사범이라는 말 안 쓰고 시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리고 윤쾌병 선생한테는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가라데에서 제일 높은 단이 7단이야. 7단까지 받아.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이거는 넘어온 건데 겨루기를 강조하고 호구 겨루기를 시도하고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관에서 우리나라 겨루기를 이니시한 거, 지도관에서 처음 이 흐름을 처음 만들고 처음 끌고 간 그런 것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종호 관장님이 살아생전에 윤쾌병 관장님하고 자기가 그때 이제 약간 윤쾌병 관장, 자기는 부관장 정도 2인자 이렇게 있었는데 두 분의 갈등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쾌병 선생님이 이제 엘리트고 서울농대 교수기도 하고 수의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시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한국 요구르트라는 그 초창기 우리나라 발효식품 산업을 일으키고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게 그 양반이 경기를 이해 못한다 이거야. 겨루기 못하게 한다 이거야. 전통적으로 가라데에 겨루기 없다, 시합 없다 이런 그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입봉 강조하고 이랬다는 거지. 근데 이거하고 잘 안 맞는 말이야.
근데 요즘 다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케병성이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종호 관장님이 그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너무 많이 나간다. 이종호 관장님 오로지 경기화 빨리 시키고 시합해갖고 뭐 하고 뭐 이런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정도의 문제로 다투셨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뭐 어떤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런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도야마 강켄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인터넷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야마 강켄의 제자 및 뭐 동료였던 윤병인 선생의 제자가 김수 관장인데, 김수 관장이 미국 텍사스에서 자연유 권법이라는 그 독특한 유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이론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좀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라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도서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가라데의 기술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가타 중심이다. 우리도 태권도도 경기화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형 중심이잖아. 품새 중심이잖아. 그 흐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단련이다. 수족의 무기화. 그래서 단련하는 거. 막기와라 때리는 거. 주먹, 손날. 그 다음에는 기본 동작을 분리해서 이렇게 수련하는 새로운 기본 수련 체제. 그 다음에 구미 때 기록이는 약속 대련 위주다. 5보 약속 대련, 3보 약속 대련, 1보 약속 대련 이렇게. 자유 대련은 그때 거의 없었어. 그 다음에는 일격필살 기술 이념이 전체를 지배하는 이념이었다. 그래서 급소 이론은 옛날 책 보면 다 급소, 마지막에 꼭 급소 나와요. 그래서 일격필살이 가능하려면 급소를 때려야 되잖아. 첫째는 내 무기를 단련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급소를 때려야 돼. 그래서 이 급소 이론, 그래서 오키나와 무비지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급소 이론이. 그 다음에는 대중적 수련 가치관, 기술관, 즉 체력과 호신술, 체력을 중시, 일반 체력 단련, 가라데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여 훌륭한 천황에게 봉사하는 군인이 되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단체 수련에 맞는 지도 방식, 뭐 이런 것들. 후나고시 기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오키나와 가라데 형의 발전사, 나이한치, 공산군, 바사이, 고주시 54보, 진토, 세이샨 같은 품새들이 가장 오리지널한 품새였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가타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초창기 지도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가타를 여행하려 다니지 마라. 가타를 쇼핑하러 다니지 마라. 한두 가지를 수만 번 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게 왜 무너지느냐? 9급 달러면 뭐해? 8급 달러면 뭐해? 7급 달러면 뭐해? 하니까 가타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어디까지 했어? 나 7장까지 했어. 야, 얼마 나는 4장까지 해. 여기 다 끝나는 거지. 잘하고 못하고 숙달이 되고 제대로 배우고 안 배우고 중요하지 않고 네 어디까지 알아? 이게 이제 어떤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평안가타가를 만들었다는 게 가라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가라데 대중화에 큰 기본이 됐다.